스쿼트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스쿼트는 전체적인 신체를 강화할 뿐이고 대적이 안 된다는 사실 알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약을 써도 안 될 것 같은데 도전을 하겠대. 보통 외측 관근이 안 나오는 분들은 보면 애초에 고관절 사용의 비율이 너무 높고 볼륨이 채워지려면요 빈도는 그냥 따라와야 해요. 저절로.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는 저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가 가장 하체 발달에 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다리. 앞다리에도. 왜냐면 결국 우리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시작된 팟캐스트 세 번째 게스트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내추럴 보디빌더 오아람 선수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피트니스 이사치를 운영하고 있는 내추럴 보디빌더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오아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채널을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내가 언급을 워낙 또 많이 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채널에 이렇게 딱 나온 거는 거의 처음이다. 딱- 브이로그 뭐 이런 거 스쳐가는 거 말고, 그렇죠. 그지? 이 대놓고 출연이라는 개념으로 나온 거는 뭐 유튜브도 원래는 안 했고 조금 요즘에 조금 하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정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8년 호주에서 열린 ICN이라는 이제 내추럴 대회 월드 챔피언십을 참가하는 걸 계기로 만나게 돼가지고 그 연으로 8년째 이제 많이 교류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운동 방향성이나 뭐 아니면은 뭐 테크닉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적으로 하람이한테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고마운 동생 중에 한 명이고 또 운동에 대한 그 이해도나 뭐 이런 것도 또 꽤나 인정받고 본인 스스로도 그죠? 그렇게 아마 자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오늘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질 만한 것들 그리고 또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근데 일단 아까 말했던 호주에서 우리가 인연이 시작됐는데 뭐 그런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 전에 이제 근황 정도만 간단하게. 근황은 뭐 요즘에 제가 이제 구미에만 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24년 7월부터 대구에 피트니스 세칠 월성점을 냈죠. 대형으로 냈다 보니까 좀 그거랑 좀 많이 바쁘게 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일본의 프로 퀄리파이어까지 14개월의 다이어트를 진행을 해서 113kg에서 80kg까지 감량을 했고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뭐 옛날 얘기를 원래 시작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최근 대회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최근 대회 이야기를 또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재팬에서 열린 그 프로 퀄리파이어에는 주성민 선수, 성민이랑 성민이 같이 나갔지. 같이 나갔죠. 종목도 아예 아니, 똑같이 종목은 나가. 보디빌딩 아예 나간 거잖아.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같이 이번에 함께 준비를 하면서 성민은 그냥 글피로 가는 걸로 하고 저는 보디빌딩으로 가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아예 안 겹치게 둘이서. 그리고 또 뭐 저희가 해외 시합을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여행이나 이런 추억을 좀 쌓는다라는 개념을 같이 가지고 가잖아요. 보통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완전히 카테고리는 분리를 해서 나갔어요. 아,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하람이가 이제 성민이를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코칭을 하면서 같이 이제 시합을 나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들었을 것 같아. 이번 시합을 하면서 뭐 성민이는 오랫동안 했어요. 딱히 밝히고 하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조음부터 시작을 해서 영향을 많이 줬죠. 한 3년 이상은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선수들을 마지막 한 달 전까지 계속 시합을 내보내고 리저널 같은 시합을 나갈 때도 사실 선수를 서포트를 하면서 제 시합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코칭을 하면서 같이 시합을 나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정말 쉽지 않다. 라는 걸 이번에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결국에 중요한 시합일수록 큰 시합일수록 컨디션이라는 거에 좌우가 엄청 많이 되잖아요. 이제 그게 생각보다 이 모든 걸 잡는 거는 좀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뭐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나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입장이었어가지고 오랜 기간 결국에는 마지막 내 시합에 집중할 때는 다 양해를 구하고 그렇죠. 미안한데 몇 주 정도는 내가 레슨을 좀 쉬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거든. 아니면 사전에 미리 다 내가 이 시기에 시합 나가야 되니까 양해 혹시 이 레슨 받으시는데 이제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괜찮으시냐고 미리 허락을 구하고 안 되는 분들은 뭐 레슨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어쩔 수 없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현직이면.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시합 나가니까 레슨을 그냥 취소한다라는 개념은
절대 좋은 개념은 아닌데 저도 애초에 시합을 정해놓은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면 한 달 전쯤, 2주 전쯤 뭐 어느 순간 요때쯤부터는 제가 레슨을 못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양해하고 시작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사전에 허락을 구하고 이제 하죠. 이게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잡아버리고 못하겠다 해서 취소하는 네, 맞아요. 것보다는 미리 그게 하는 훨씬 좋은 방향이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재작년이구나 벌써. 재작년에 프로 카드 딸 때 한 2달 정도를 레슨을 안 하고 그냥 진짜 그냥 너 말대로 오롯이 나의 것만 집중을 해서 간신히 이제 된 거나 다름없지. 그리고 뭐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레벨이 높은 선수가 될수록 그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만 떨어져도 사실 영향이 너무 쉽게 보이니까 막 1, 2주 가지고는 사실 택도 없고 피크 위크는 그냥 당연히 필요한 시간인 거고 훈련적인 부분에서 뒤에 갈수록 사람이 많이 떨어지는 게 근데 그걸로 인해서 왜냐면 진짜 뭐 선수들 간의 이런 차이들이 좁혀져 있잖아요. 큰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의 한 주간의 실수가 무대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형님도 그럴 거고 다른 많은 친구들도 어느 정도 마지막 제 생각엔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달 정도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게 그때구나. 우리 호주 같이 갔을 그 같은 해 2018년도에 내가 이제 호주 시합이 우리가 10월 달이었을 거야. 맞아요. 기억나지? 10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9월 달에 청주에서 그때 당시 피트니스 스타였나? BTS타였어요. 그게 있었어. 네. 그러니까 점검 차원에서 나가고 싶은 거야. 또 청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피크위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몰랐으니까 그땐 그냥 똑같이 하고 심지어 수업 하나 하고 시합 나갔거든. 그리고 끝나고 다시 헬스장 와가지고 일을 하진 않았는데 뭐 운동했었나? 뭐 그렇게 하고. 그때는 오히려 뭐 그런 생각도 없고 그 정도의 내가 이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기 위한 그런 노력보다는 뭔가 이것도 하면서 이거 해야지라는 그런 마인드가 더 셌던 것 같아. 제가 이번에- 그런데 뭐 어쨌든 그때와 네. 지금의 수준 차이가 명백히 발생을 했고 당연히 지금은 그렇죠. 절대 그렇게 못하지. 그리고 이게 그것도 있고요. 이거는 좀 웃기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발전한다는 건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나이로 인해서 맞다. 나에게 필요한 회복의 시간의 총체가 좀 늘어난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30 초반이니까 나도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체력적인 전성기였지 그땐. 그렇죠. 벌써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하람이 너도 이제 그럼 30대 후반을 36. 향해 달려가고 있는 네, 거잖아. 36 중반이지만 이니까. 아직. 6이면 7부터가 후반인가요? 아직 중반이지. 중반인데 내가 느꼈을 때는 나는 확실히 30대 초반이 되고 나서부터 체력이 확 꺾이는 거를 좀 체감을 했었거든. 너도 한 그랬니? 5년 단위를 기준으로 음. 명확하게 바뀐다라는 느낌? 30대가 들어서면서 한번 바뀌고 35을 넘길 때쯤 한번 바뀌고 한 5년을 기준으로 조금씩 바뀌지 않나. 그래서 40이 넘으셔서도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보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별개로 어쨌든 나도 이제 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위에 선배들 보면서 저 스텝을 나도 이제 좀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나이가 이제는 좀 들어가는 어, 건 밑에 무시할 순 없어요. 친구들이 네. 이제 우리를 보고 또 따라오는 입장이기도 하잖아. 밑에서 올라온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단연 그 속도가 조금 더 빠르죠. 다만 좀 더 위에 있던 상황에서 느리더라도 아직은 가고 있으니 그 갭이 빠르게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뭐 결국에는 인간사 모든 스포츠가 다 이 세대가 교체가 되는 것처럼 그런 건 존재하겠죠. 근데 교체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오늘 띄웠던 이유가 하람이 하면은 하체가 굉장히 강점인 선수로 알려져 있었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때 당시 2018년도 19년도쯤에는 나는 하람이가 거의 하람이 정도의 그 대퇴사두의 모양과 분리도 이런 완성도 이런 거를 보여준 선수가 사실 되게 극히 드물었었거든. 그 당시 때는 사두로 어떤 장점을 명확하게 보여줬다 하던 선수들은 사실 많이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내추럴에서. 소위 말하는 그 약물 사용자들의 네네. 펼쳐져 있는 그런 형태의 멋진 그 분리도나 모양을 갖고 있는 내추럴 선수들이 정말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하람이가 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점을 갖고 있었고 나도 혜택을 이제 많이 받죠. 아니 혹시 내추럴로 이거 만들 수 있는 하체야? 라는 뭐 의심 네. 반, 농담 반, 진담 반, 의심 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문을 품었던 적도 있고 물어본 적도 있었고. 위로 약간 음. 하나마 괜찮아. 어.
솔직히 말해봐. 그래, 뭐 그런 식으로 맞아 기억나. 그리고 또 그런과 동시에 그 하체를 만들 수 있는 비결, 운동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묻고 배우고 정말 도움이 많이 받았고 실제로 나도 이렇게 내 다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인사이트가 됐거든요. 최근에도 같이 한번 했었고.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인 건데 하나는 그럼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그 팁, 이제 뭐 원하시는 팁인데 그 전에 아까 말했듯 이제는 근데 그 정도의 사두 발달도를 보여주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졌어. 엄청 많아졌죠. 그런 걸 보면서 드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어. 확실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공룡 유전자가 왜 이렇게 많냐 뭐 얘기들 하지만 저는 이게 과학의 발달이라기보다는 정보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예전에 말하는 그 과학의 발달로 또는 뭐 과학적 토대로 이야기하는 그 많은 하체에 대한 것들을 저는 원래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애초에 저는 외국 거를 많이 받고 트레이닝론부터 해서 뭐 논문 같은 것들도 그것도 형님들한테 말해가지고 외국 거를 보면서 저는 그걸 원래 접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한 10년 전에도 스쿼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되고 강도와 빈도 볼륨 이런 것들을 그 이전부터 많이 대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미 벌써 하고 있는 거죠. 그 제가 그 당시에 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걸 내가 혼자 스스로 좀 찾아 누리고 있었다면 그걸 좀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전체적 수준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우상향이 있었다. 된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고 너도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사두 발달을 위한 핵심 포인트들을 그냥 되게 간단하게 몇 가지로만 정리해서 그냥 어, 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핵심 포인트는 사실 모든 부위가 다 비슷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근육의 파이버가 있잖아요. 근육의 이 섬유 각자가 가진 섬유적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체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뭐 가슴 같은 경우에도 상부 섬유의 비율이 높으냐 아니면 중하부 섬유의 비율이 높으냐를 기준으로 플랫을 많이 해야 가슴이 좋아진 사람이 있고 또는 뭐 인클라인을 많이 해야 가슴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거지 상부 가슴이 부족한데 상부 가슴만 한다고 좋아진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좀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하는 거가 1번으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애초에 외측 관근 쪽으로 섬유가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외측 관근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곳을 많이 해야 함께 커진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어우. 예. 그리고 약간 스쿼트가 요즘 다시 돌아서 약간 뭐 하체 만능 같은 키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얼마나 골고루 하느냐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스쿼트로 많이 이렇게 뭐 약간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스쿼트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스쿼트는 전체적인 신체를 강화할 뿐이고 제가 추구하는 파워빌딩에서는 그 강화된 또 강해진 신체를 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강하게 먹느냐가 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위는 각도를 얼마나 다양하게 하느냐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 훈련의 모토라고 해야 될 거는 모든 각도를 다룬다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다양한 각도. 그럼 이제 그 외측 관근 특별히 또 안 나오는 분들이 더러 있잖아. 네, 맞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러면은 진짜 딱 하나만 조언을 준다면 그냥 딱 하나. 보통 외측 관근 외측 안 나오는. 관근이 안 나오는 분들은 보면 애초에 고관절을 너무 많이 씁니다. 고관절 사용의 비율이 너무 높고 스탠스 자체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엄청 좁은 스탠스. 저는 그 호주 때 제가 그거 얘기 드렸잖아요. 레그 익스텐션 왜 다리 붙이고 하냐고 왜 돌리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보통 자기 고관절 넓이를 편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왜 아무 의심 없이 앉아서 다리가 뻗어진 상태에서 레그 익스텐션을 해요. 거기서 각도를 조정한다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좁은 스탠스의 기준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것까지 세밀하게 신경 쓰는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레그 익스텐션도 다리를 벌리고 할 수도 있고 다리를 좁히고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형태를 잘 취하지 않죠. 게다가 보통은 그런 분들이 싱글 레그 계열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 물론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오신 분들이 이해하셨을 것 같긴 한데 충분히 또 어. 이해가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외측 관근을 신경 쓰는 수준이면 이미 그렇죠. 왜냐면 네. 초보들은 외측 관근 이런 거 안 따지거든. 오히려 따질 필요도 없어. 외측 관근은 내가 강도적인 측면을 놓았을 때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힘을 좀 포기할 때. 왜냐면 내가 얼마 전에 린거 알죠, 종현이. 네. 종현이랑 같이 한 달 전에 하체를 했어. 근데 얘가 맞죠? 미친놈이야. 미친놈처럼 나 봤을 때 하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형님 헥스쿼트 그냥 아무 무게 없이 할 겁니다. 가볍게 하실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가벼운데 그럼 운동인데 되겠니? 이렇게 웬일이지? 처음에 이제 네. 생각을 했지. 처음에 이제 몸풀기로 그냥 익스텐션을 20개씩 5세트를 연달아 안 쉬고 했어. 그러니까
둘이서 하니까 안 쉬면서 계속 돌아가니까 뭐 30초에서 한 40초, 길게는 50초 정도의 휴식을 하면서 계속 교환을 한 거야, 세트를. 그렇게 한 것만으로 이미 사두에 거의 이제 뭐 우리 정도 되면은 알다시피 엄청 거의 다 빠르죠. 쓰잖아. 네. 운동약 여기서 끝난 것 같다, 야, 이러고 이제 장난반으로 넘어갔는데 아무 무게 없어. 빈 헥스코트야, 사이벡스. 사이벡스 자체가 무겁긴 하지만 처음에 한 5, 6개, 10개까지는 에이, 야, 이거 운동도 안 된다 하는데 20개를 해야 돼, 무조건. 18개부터 그리고 어허 이러는 거야. 그게 어. 그 외측관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둔근 쪽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근육의 특성을 이해하고 훈련을 하는 게 좋긴 한데 이 균형에 되게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한 한 번은 균형을 잡기보다는 일어선다라는 목적성을 너무 크게 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반복을 하거나 싱글렉을 하게 되면 그 발목의 위치를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외측관근의 개입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그 이유인지 몰라도 음. 어쨌든 그렇게 꽤나 데미지가 왔고 많이 오죠. 3세트, 4세트, 5세트 하는 동안 진짜 실패 지점을 너무 20개가 아니라 15개, 16개만의 실패 점을 경험할 정도로 가벼운 무게에서도 뭐 털려버리더라고,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한 2가지 정도의 운동 더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다음날, 그 다음날 됐는데 외측관근이 진짜 눈에 띄게 튀어나오더라고. 그렇죠. 어, 되게 가볍게 했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전에 예전에 아는 형님이 보내주신 논문, 형님 그 번역처럼 해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하체는 그 한 번의 파워보다는 사실 고반복이 좋다. 근데 그 이유가 이게 과학적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다리는 원치 않아도 쓰잖아요. 그렇지? 걷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익숙한 환경의 강도를 올리는 수준이 나와야 좋아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고 사실 요즘 대입하고 있는 게 매일 풀업하기랑 매일 복근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얼마나 많이 쓰느냐, 얼마나 자주 쓰는 환경에 처해지느냐가 발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하체는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반복을 안 하는 추세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5주에 한 번씩 형도 아시겠지만 올아웃데이라고 해서 50개씩 100개씩 하는 날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안 하다가 요즘 다시 해야 되지만 그래서 얼마나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근육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가는지 내 환경이 어디에 처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게다가 뭐 전완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리사인 그 스튜빌더나 공사판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뭐 손목을 많이 쓴다든지 하는 분들 전완근 보면 보디빌더도 훈련하는 거 훈련을 했다는 사람들보다 저런 걸 더 대단해. 근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좀 있지 않을까. 완전 맥락이 딱 맞는 이야기고 나도 동의하는 게 결국에는 근비대라는 게 안드로겐 수용체 자극이 얼마나 오고 거기에 반응하게 만드는 건데 한 번의 강한 자극보다는 빈번한 자극 그리고 과부하 말 그대로 그게 계속 노출이 됐을 때 반응이 극대화된대. 근데 맨날 건드려준다? 이거는 좋지. 그 메일 풀업을 할 때도 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그러면은 회복은 언제 하냐? 그럼 너는 다리 일주일에 한두 번 하잖아요. 그럼 너 어떻게 걷냐라고 얘기를 해요. 뭐 매일 한다고 뭐 진짜 막 100번씩 하는 것도 아예 아니고 못하지 그렇게. 예, 20번 정도 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말 그대로 신경에 대한 반응 그리고 안드로겐 수용체에 대한 반응 이런 게 끌어내진 상태에서는 이제 맨날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맨날 하는 거지. 그리고 다만 비시즌에 할 수 있다. 저는 또 내가 회복하는 그렇지. 기준에 회복이 오히려 시즌에 잘 먹으니까. 꽤나 중요해지지. 맞아. 그러면 이제 하체 발달에 있어서 한 세션의 볼륨, 강도, 빈도 중에서 가장 우선시 했던 게 뭐야, 너는? 제일 우선시한 건 볼륨인 것 같아요. 한 세션의 볼륨? 한 세션에 뭐 이 세 개를 딱 놓고 보면 볼륨이 채워지려면요 빈도는 그냥 따라와야 해요 저절로. 그러니까 빈도를 했다 해서 볼륨을 채운다라는 개념보다는 볼륨을 위해서 하다 보니 빈도가 필요해진다.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서 1kg를 100번 드는 거다 100kg 한 번 드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볼륨을 최후 상위에 놓고 항상 좀 훈련을 해왔고 어쩔 수 없이 이 아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내가 익숙한 환경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 환경에 맞는 어느 정도 부하를 증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증가되는 그 볼륨의 양이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도라는 측면은 지속적으로 올린다라는 거 불가능해요. 근데 볼륨은 원하면 올릴 수 있어요. 사실상 뒤에 내가 시간을 더 할애를 하든 종목의 수를 놀리든 볼륨이라는 거는 원하는 바에 의해서 세팅이라는 게 가능하지만 강도는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발전적인 것도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볼륨을 최우선시 두게 되면 나머지 두 가지는 좀 따라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실제로 하체 발달에 가장 기여한 운동은 뭐 같아? 저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기여했던 생각 저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가 가장 하체 발달에 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다리?
앞다리에도. 어. 왜냐면 결국에 우리가 신장성 수축의 부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가 굴곡이 깊다 보니까 이 후면부에 대한 타겟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 보폭이나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라는 그 자체는 전체적인 거죠. 단독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고, 그리고 편측 운동에서 주는 그런 강렬함, 편측 운동의 대부분의 이 놓친다라고 생각되는 건 불안정성을 안정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강한 운동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가 가장 좀 좋은 하체 운동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대칭 운동에서 줄 수 없는 부분이나 또는 머신의 일정한 궤적을 좀 이탈하는 부분이나 스쿼트라고 하는 이런 불안정 요소에서 조금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가 사실 재활 입장에서 봐도 최고난이도 재활의 최상위 단계에 거의 놓여 있는 운동이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근비대가 동시에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엄청난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사실 불가리아 스플릿 스쿼트 거의 잘 안 하다가 옛날에 우리 같이 세미나 했었잖아. 그때 너가 강의한 거 듣고 나는 그때부터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 효과를 진짜 많이 받고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됐지. 지금은 이제 정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운동 보면 빠지지 않는 운동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난 20kg 양쪽에 잡고 해도 조금 힘든 건 아닌데 균형도 못 잡겠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40kg 이상으로 들고 할 수 있게 되더라고. 그것 자체가 꾸준히 하니까. 능력이고, 그리고 제가 운동이나 코칭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운동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 연결점 같은 것들이.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지의 안정감, 그리고 내가 한 다리 위에 내 척추 자체를 기립시켜 올려놓는 거, 이런 능력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뭐 사실상 뭐 상체 운동이나 아니면 원암 덤벨 로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기능적인 힘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야기 드려도 네, 충분히 하체가 좀 아쉬웠던 분들 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매우 많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해외 이야기를 나온 김에 그냥 끝까지 한번 더 해보면 좋은 게 벌써 해외 참가한 지도 이제 그러면 세 번째잖아요. 이번 도쿄까지 3년 전에 참가했던 벤 웨이더 세 번의 이제 해외 시합 참가를 통해서 느꼈던 것들이 있을 거야. 뭐 해외 대회는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다든가 또는 뭐 해외 대회 참가할 때는 어떻게 뭐 중요한 게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해. 일단은 뭐 해외 대회는 분위기가 어떻게 달랐던 것 같아? 네. 3국이 또 다르잖아.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대회라고 하기보다는 나라별 분위기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느꼈을 때 제일 좋았던 건 저는 좀 호주였고요. 그리고 호주는 뭔가 이 사람들이 좀 낙천적이다. 막 그때 형도 아마 기억하지 싶은데 뭐 자기들 막 땅콩 버터 발라가지고 막 먹잖아요. 막 먹어볼래? 자기도 먹지. 사실 아니면 암살인지 막 그런 개념도 좀 있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막 다 같이 모르는 사람끼리 막 도넛 쉐어하고 있고, 기억나시죠? 맞다. 기억난다. 그리고 민수 그때 막 그때 다른 여자 이렇게 맞아, 얘기되나? 맞아. 그래서 가가지고 막 중간에 껴가지고 도넛 먹고 있고 그런 분위기.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애프터 파티. 맞아. 애프터 파티가 있어서 뭐 그때 참가했던 선수들이나 이런 외국 해외에서 들어왔던 팀들을 모두 초청해가지고 하는, 뭐 저희는 안 갔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사실 그런 건 없고. 맞아. 좀 더 개인주의적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호주라는 곳이 애초에 10시 넘으면 다 문을 닫잖아요. 제가 그때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편의점 술 안 팔잖아요. 리코샵 따로 가야 되고. 그리고 애초에 홈파티 문화라고 하니까 아마 그게 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좋았던 건 호주였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뭐 좀 더 분위기도 좋고 뭐 친절하고 뭐 편하고 이런 거. 그리고 대회 분위기 자체도 뭔가 경쟁보다는 좀 이제 우리 다 같이 1년 동안 되게 네, 고생했으니까 맞아요, 우리 맞아요. 오늘 되게 즐겨보자. 쇼. 그런 느낌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다. 미국은 어땠어? 뭐 나도 미국은 갔다 왔지만. 이제 일본까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미국은 사실 저는 미국이라는 전체적인 바이브가 좋았지 시합이 좋았다고 느낀 건 없는 것 같아요. 시합은 솔직히 말해서 한국보다 좋지도 않고 열악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열악한 부분도 있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랄까요, 그 미국은 미국 자체에서 온 바이브가 되게 좋았죠. 그래서 시합까지 좋았다라고 느낄 뻔했지만 굳이 객관적으로 따져서 보면 시합 자체는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다른 프로쇼나 뭐 올림피아 같은 커다란 시합들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건 엄청난 거니까, 아니면 내추럴 보디빌딩에 국한된 그 쇼에 아직 할당된 투자량이 적은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랬던 느낌이 좀 있어서 둘 다겠지. 네, 둘 다일 것 같은데. 내가 느낀 건 또 그거야. 어쨌든 벤 웨이더는 동부잖아. 그리고 워싱턴이라는 곳 자체가 되게
그죠. 딱딱한 딱딱하고 그런 도시고 그- 애들도 뭔가 좀 그죠. 개인주의적이고 집 앞에 갑자기 술록 튀어나와 버리고 좀 약간 이게 다정한 도시는 아니라는 좀 차가운 느낌? 그 스태프들도 맞아. 사실 저는 친절하다는 생각 한 번도 못 맞아. 느꼈어요. 그런 느낌인데 반대로 넌 이제 대회 끝나고 라스베가스나 LA, 네, 샌프란시스코 이런 네 맞아요, 또 맞아요. 서부 정확하게 지역을 같은 돌아다니면서 다 쉰 기억하고 거잖아. 걔네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 완전 다르죠. 완전 애들도 낙천적이고 라스베가스 엄청 진짜 외향적이고 말도 잘고 친절하고 오지랖 되게 넓고 좋아해요. 그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갭이 발생했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왜냐면 그- 나는 시애틀에서도 참가를 한번 해봤잖아 WMF. 거기서는 되게 밝고 선수들끼리도 뭐 걔네가 다 서부 애들은 아니지만 서부 애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참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 네, 그렇죠. 오지랖이 달라. 베네이더는 오지랖 떠는 애들이 진짜 많이 없어. 근데 그 서부에서 열린 대회는 확실히 좀 분위기가 조금 더 호주 그런 분위기처럼 되게 축제에 가까운 약간 분위기였어. 따뜻한 쪽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예. 우리가 왜냐면 그때 골드코스트였잖아. 그렇죠.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 되게 그 날씨와 이런 환경 영향을 받을 거기 좀 때문에 더 낙천적인 것 같아요. 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 일본은 어땠어? 사실 시합만 딱 놓고 보면 여기 최고예요. 정말 친절해요. 제가 요즘에 일본 사람이 아닌데 일본에 향수병 걸렸다고 자꾸 올리거든요. 일본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뭐 그 외적으로 제가 여행했던 것도 좋았지만 일단 체크인을 할 때 되게 딱딱해요. 사실 체크인 할 때는 체크인하러 들어가면 이름 물어보는 거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했냐고 물어봐요. 오.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힘내. 내가 응원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체크인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체크인하면서 계측하고 이렇게 입쳐놓고 계측하고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다들 한마디씩 던져요. 힘내라고. 어디서냐? 한국에서 화이팅하자. 몸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거기서 엄청 역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좀 그런 게 있구나라고 느꼈고 그리고 이제 시합 당일날 들어가서 제가 이제 선수 대기실을 모르니까 저희 뭐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선수 대기실 혹시 어디에요? 그러면 저기요 여기요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잖아요. 일본은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줘요. 그 자리까지. 그리고 뭐 그러고 나서도 또 한마디 해주고 그런 것 자체 그리고 자기가 모르면 주변 사람을 데리고 와서라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요.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여기는 그 문화의식이 되게 높구나라고 느꼈던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한 것도 따뜻하고 전체적으로 너무 한 곳인 것 같아요. 제일 만족도가 높은 거는 그 시합 자체로 만족도가 높은 거는 일본이었고 약간 서비스 측면에서 감정적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건 호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시합을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누구라도 다 나가고는 싶잖아. 근데 이제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동 시간이나 뭐 비행에 따른 그런 리스크들 여러 가지가 이제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일 것 같은데 너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해외 시합을 많이 못 나가게 막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뭘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비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에 따른 시간적 투자겠죠. 그게 제일 아마 크지 않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나가야겠다, 해외에 나 한번 참가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실력, 뭐 멘탈, 현실적인 자금 이거 중에 가장 뭐 사실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한데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지, 그지? 세 개 중에 저는 명확하게 실력, 멘탈 그리고 이제 자금이라면 실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멘탈이 중요하고 자금이 마지막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이라는 개념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하면 돼요. 근데 실력은 이 자금을 공중에 그냥 흩뿌릴 수도 있는 게 되죠. 그러니까 해외 시합을 여행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말리지 않거든요. 지금도 많은 레슨 선수들이 저한테 프로 퀄리파이어를 도전하고 싶다고 와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들어가는 돈이 한국만 뛰어도 100만 원에 하나 뛰면 부대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명확하게 네임드나 탑 레벨에 걸쳐진 선수들에게 대적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약을 써도 안 될 것 같은데 도전을 하겠대.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라는 게 사실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지금 희생을 하냐는 거죠. 저는 지금 희생하지 말고 그 마음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더 길게 두고 열심히 한 다음에 한 1년 2년 3년을 거쳐서 그때도 이 마음이 그대로면 그때 열심히 거기 도전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도 사실 이런 상담을 했어요. 당장 저 최근에 일주일 동안 3명을 상담을 했거든요. 당장 이번 오는 프로 퀄리파이를 하겠다는데 구력이 한 2년 정도 돼요. 왜 하고 싶냐고. 내추럴 프로가 되는 꿈이래요. 그러니까 아는데 그게 지금 당장 가능하려면 이러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이름만 대라 그래도 쭉 나오잖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게 해외 시합은 리스크가 훨씬 커지는 거죠. 내가 나가서 순위 안에도 못 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한국에서도 모르는 상태로 해외는 더 많은 이 변수가 있는 상태로 가야 되니까 그걸 안고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쓴다? 내가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어야 간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은 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원투 안에는 들어야 또는 뭐 그랑프리는 해야 리저널 그랑프리나 최소한 탑3 안에서 프로카렌 들 수 있어야 해외 시합에 나가서 그런 변수들이 제거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또는 뭐 자신의 감정적인 것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맞는 말이야. 사실 뭐 애초에 뭐 어떻게 보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력이 준비돼 있으면 비용도 따라오게 돼 있어. 사실. 만들면 되고 멘탈도 사실 그 정도가 되는 애들은 정신이 이미 정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해외 시합 나갈 때 결정을 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우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지. 자신감이죠.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간 걸 결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맞아. 나는 여기 나가서 우승 무조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야 나는 나갔던 것 같고 실제로 다 우승했고. 그래서 그런 확신이 다 우승했고 멋있다. 그런 확신이 좀 들어야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진짜 그거 없으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호주 갔을 때 700만 원 들었고요. 맞아, 그때 들었던 것 같아. 미국은 내가 뭘 많이 샀지만 산 거 빼고도 진짜 800, 1000? 미국은 또 오래 있었잖아. 네, 그때. 2주 사실 진짜 1,000만 원 가까이 1,000만 들었죠. 일본만 해도 사실 이번에 서포트들에 대한 부분이나 뭐 비용이나 이런 거를 또 누굴 또 동반해서 데려간다 그러면 일본 갔다 오는 것만 해도 한 500만 원 들었어요. 꽤 많이 주는구나. 일본이 물가가 싼 게 아니라서. 아니, 싸지도 않고 그리고 일본은 사실 제가 저거 2박 3일 동안 저기 온천 마을도 갔다가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또 해외 나가면 진짜 해외 나가서 궁핍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 일단 더 쓰게 되어 있어요. 맞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더 쓰기 때문에 사실 해외 시합에 쓴 돈 한 3천만 원 되는 것 같아. 따지고 보면 물론 여행까지 나도 포함해서. 근데 맞아. 여행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좋아요. 네, 그런 차이죠. 아쉽잖아요. 그래. 그리고 보디빌더 입장에서는 그때 아니면 나가요. 해외 여행 가볼 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좋은 경험이 되는 것도 사실. 그리고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나도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너랑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해외를 자꾸 나가서 나중에는 내가 이런 어린 친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아마 얘기를 했나? 아무튼 그거를 또 꿈꿨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실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못 나가는 친구들을 나는 내가 여유가 된다면 도와주고 싶거든 나중에. 사실 예전에 잠시 그게 있을 뻔했죠. 외국 나가는 거를 컨설팅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잠깐 물 위로 떠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긴 했죠. 그렇지. 그리고 뭐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었고 네, 중간에. 변수 많이 컸죠. 근데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뭐 또 지금은 좀 어렵긴 해요. 지금 시기로는 이제 환율 때문에 좀 이제 저도 해외 시합 올해 이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게 나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만 그거를 또 후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돼서 할 수 있는 거고 적어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죠. 후원사라는 것도 사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실력이 그대로. 기반이 맞아. 돼야 되고 그리고 가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력이라는 것이 오로지 나의 몸만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어필하고 PR할 수 있느냐 맞아.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 실력이잖아요. 저도 이거 얘기하자면 후원을 가만히 앉아서 받은 경우는 없어요. 저 이번에 이 시합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우승 자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이제 그분들도 검토하고 컨펌이 나는 거지. 저 이게 나가고 싶은데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너 만약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맞아요. 어렵잖아. 그러니까 실력이 네 말대로 제일 중요하고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시합 참가 직전에 그걸 한번 점검하는 저것도 게 실력이 맞아요. 되니까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모든 협상의 기본은 그치. 제시라고 맞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력이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도움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렇죠. 안 와요. 굉장히 이제 허우적 돼야 돼요. 너 김호영 님이었나? 뮤지컬 배우 있는데 그분이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 끌어올려 넘치는데 그분이죠? 맞아. 뭐라 되라? 막 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그치. 건져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죠. 허우적 되고 미친 듯이 소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손을 내밀어서 건져줄 수 있다는 거야. 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는 물에 빠진 거예요. 진짜 소리 지르고 허우적 되면서 적극적으로 뭐라 그러죠? 뭐 구원 요청. 리액션이 아니라 뭐라 그래? 그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뭐 아무튼 그렇게 해야 도와줄 수 있다. 그렇죠. 진짜 화가 됐는데요. 저도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저는 진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요새는 특히 더. 근데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보면 시작한 것도 그런 이제 조금씩 그렇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유튜브를 하게 된 여러 명의 그런 것 중에 승현 형도 포함해서 형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원래 네가 많이 가르치는데 너가 가르치고 1차 공급자가 왜 넌데 왜 너는 네가 1차 공급자 얘기를 안 하냐는 말을 형이 했었어요. 맞아. 다른 애들이 배우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도 많은데 형이 저런 걸 많이 해주시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너가 많이 하고 많이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너는 네가 얘기했던 걸 얘기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형한테 예전에 들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제가 항상 하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유튜브라는 이 매개체가 좀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뭐 찍고 사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 근데 열받았던 게 그때 당시 네가 얘기해서 기억난 건데 그거였지. 나는 최대한 신경 쓰려고 한 게 내가 만약에 너한테 어떤 운동에 대한 조언이나 아니면 뭐 이론적인 거나 뭐나 테크닉이든 뭐든 이렇게 전해 들어. 그러면 나는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풀 수 있잖아. 네 그러면 그게 마치 내 거인 양 얘기하는 거는 되게 많죠. 안 좋은 태도라고 보거든. 많죠. 근데 사실 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간단한 거 하나도 뭐 하람이한테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들었다 뭐 저렇게 했다 뭐 이게 좋더라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왜냐면 뭐 근데 굳이 그거에 대한 허락을 구해야 될 필요도 없지만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보게 되었을 때 기분 약간의 나쁠 수 기분이 있어. 나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이거 이 친구 이름을 얘기하긴 좀 그런데 아니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형은 아니까 나한테 이 사람한테 배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제가요? 내가 가르쳤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겪으면서 그러면서 약간 운동 스타일이 이 사람이랑 비슷한데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쵸 내가 가르쳤으니까 근데 이거를 말하는 게 그렇지. 내가 스스로 말하기가 좀 걔 내가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좀 나도 그쵸. 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끄럽거든. 얘기를 안 맞아.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기본이 되는 소리 내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죠. 맞아.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소리를 내는 게 맞는 거 같아. 지금은 유튜브가 하면서 그렇게 된 게 좀 많이 커졌는데 사실 예전에 저희 호주 갈 때만 해도 인스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럼 뭐 그때 유튜브를 안 하던 시절은 당연히 아니지만 인스타가 조금 더 활발했던 것 같아. 내적으로. 보편화 그래서 인스타만 해도 아닌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유튜브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완전히 다른 두 그룹인 것 같아서 맞아. 미디어 권력이 확실히 역전된 걸 느끼는 게 옛날에는 인스타그램 영향력이 훨씬 더 컸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인스타그램 영향력은 좀 많이 없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은 약간 특정 팔로워 그리고 인스타 자체가 뭐 사실 어떠한 거를 뭐 배우고 그쵸. 뭐 이런 용도로 사실 하진 않다 보니까 저 보통. 글로 읽는 것보다 영상 보는 게 그냥 나으니까 자기 자랑 맞아요. 보여주기. 그런 느낌? 이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인지 몰라도. 페이스북이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페이스북이랑 친구들과 하던 맞아. 그런 느낌? 그리고 실제로 어린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 메신저지 사실 막 DM만 그런, 한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용도로 쓰고 있다 하더라고. 지금 플랫폼 자체도 이제 유튜브니까. 그쵸. 뭐 말 다 했지 뭐.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인스타 라방을 했겠지. 그렇죠. 어. 라방.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 중에 이제 해외 대회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넘어온 건데 그러면 이제 해외 대회를 마찬가지로 꿈꾸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유튜버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건데 유튜브를 해보니까 어때? 뭐 이제 막 시작 단계긴 하지만 사실 머릿속에 풀고 싶거나 이런 거는 엄청 많은데요. 유튜브는 약간 제가 제 교육 나중에 쇼츠를 보면은 절대적 다수에게 모두 보편화된 지식을 전달을 하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화된 트레이너, 코치로서의 활동을 오래 이어나가다 보니까 다수에게 가르치는 교수 같은 역할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요즘 느낀 건 안 해보면 어차피 모르니까 어렵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부딪히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나에게는 해결할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해외튜브라고 그 구미에 있은 형님, 제가 친한 형님이신데 그 형이 한 5년 6년 전에도 하나마 인스타 하듯이 유튜브 그냥 해.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해줬어요. 내가 좀 나중에 제가 실력을 쌓고 할게요 하다가 좀 실력을 쌓은 상황이 됐을 때 하려니까 다시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 했으면 그때도 어려웠을 거고 내 실력이 쌓이면서 이게 해결이 됐을 건데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조금씩은 얘기를 해갖고 젊은 친구들 중에 혹시나 뭔가 하고 싶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허우적거림 같은 걸 얘기를 같이 연결해보면 그냥 하세요인 것 같아요. 그렇지 뭐든 그지. 그냥 시작해보는 거 구독자 안 오를 수도 있고 당연한 거잖아요. 일단 그냥 해보면 나중에 해결이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해결점에 좀 안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그런 포인트가 있잖아. 터닝 포인트처럼 네.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빠른 시기 안에 또 하입이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면 뭐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만 꼬박꼬박 물량 공세를 허벌치게 된다면 그 분명히 꾸준히가 알 거야. 사실 뭐 핑계이기도 하지만
뭐 코치로서의 활동과 이 사업적인 부분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도 하고 아, 맞지. 그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이제 PD가 그 봉길이 형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자주 보기가 사실 어려워. 그게 또 어렵다. 멀리 그래서- 있어가지고 물리적으로. 그래서 월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한 쫙 촬영을 다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나도 너가 막 저한테 하람이가 대구로 와라. 아 저는 이 피트니스 이사칠 대놓고. 영입하겠다. 와서 저 대놓고 오라고 했어요. 다 도와주겠다. 진짜 솔깃하죠. 근데 못 간 이유가 이유가 사실 제가 유튜브야. 유튜브를 하고 나니까 알겠지. 왜 거절이 됐는가. 음. 사실 형이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 저는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전 다 준다고 그랬거든요. PD 형이 대구 사람이었지. 갔지. 어. 갔지. 바로 갔지.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PT 100% 준다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기 그쵸. 좀 어려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큰 수혜를 노리고 있는 카테고리는 유튜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도 아무래도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대구에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던가 그렇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걸 어쩔 수 해결을 해봐야 없이 돼. 서울이라는 곳 자체가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에 발판이 되는 곳이긴 해.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도 해보니까 막 어려움이 있고 고충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정리를 했지만 또 이자카야도 있었잖아. 네네. 이자카야도 헬스장 하면서 이자카야도 하고. 이자카야를 했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좀 나눴던 게 이 자영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에는 요식업, 지금 이제 흑백 요리사 같은 셰프라는 직업과 보디빌더라는 직업이 나는 되게 유사점이 좀 있다라고 좀 느꼈거든.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내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셰프 중에서도 인류 셰프들, 뭐 이 안성재 셰프 같이 네. 파인다이닝 미슐린들.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상업적인 목표로 하는 건 아니거든. 자기의 꿈을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분이 나한테 얘기했던 건데 방송에 많이 활동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인지도를 가진 셰프들은 사실 파인다이닝이나 이런 그 샵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손해라고 하더라고.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다만 내가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 그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 보여주는 거.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맛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용도로서 이제 샵을 하는데 보디빌더도 나는 좀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생계형으로 만약에 샵을 열면 헬스장을 차리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아니면 은퇴하거나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대회 나가면서 샵도 운영하면서 애들 관리하고 직원 관리하고 레슨하고 이거는 나는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엔 여러 마리 토끼 중에 하나는 반드시 놓칠 수밖에 없다. 그쵸. 그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직원 면접을 볼 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트레이너야? 선수야? 같은 줄 아는 애들이 많아요. 달라요. 다른데. 선수랑 트레이너는 명확하게 선수는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사람이고 트레이너는 타인을 단련시켜주는 사람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갭 차이가 사실 명확하게 큰데 두 개는 시너지를 이루긴 해요. 근데 시너지는 같은 말은 아니에요. 이게 시너지는 결국 두 가지가 도움이 된다지 도움이 근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결함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를 잘 하려면 결국 어느 하나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은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실 안성재 셰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에야 알지만 몰랐잖아요. 몰랐지. 근데 그 사람은 엄청난 실력을 띄었다가 노출되니까 급격하게 전파된 거지 스스로 노출하지 않아도. 그래서 만일에 내가 선수로서의 꿈이 목표면 그 선수로서의 실력을 최대한 많이 쌓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뭐 샵이든 뭐든 차릴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훈련에 매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대로 나는 사업적인 목표가 있고 뭐 트레이너로서의 가치를 좀 더 높게 가진다면 뭐 열심히 해서 자기가 트레이닝을 하면서 인재를 좀 양성하고 이런 부분을 내 투자를 하고 선수로서의 이건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결국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성공 가도 안에 어느 순간 두 개의 실력이 받쳐지다 보면 어느 한쪽도 노출될 확률이 같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지, 두 개를 동시에 막 가져가는 거는 형이 말한 것처럼 좀 어려운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또 보디빌더들 또 뭐 이제는 뭐 셰프랑 비교하고 니네들 뭐 이렇게 또 안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유사성에 대한 얘기한 거지 우리가 뭐 알죠? 더 뭐 이런 직업이죠, 우월하고, 직업. 그냥 비교만 해본 거예요. 여러 가지 그냥 자영업자 또는 뭐 그런 형태로 있으니까 비슷하게 묶일 수 있으니까 이제 비교해본 거고. 모든 업종이 이거 다 업종 다 똑같다 비슷해요. 미용 특히 미용 미용실 완전 이야기 비슷하지 많이 해요. 헬스랑 그지. 네. 그래서 이게 자영업이라는 그 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좀 공통점도 있고 해서 그냥 결론 그냥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힘내십시오. 요새 힘든데.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정리를 했는데 결국엔 너도 이제 힘들어서 정리를 한 건가? 아니요, 저는 247 월성점
아 그것 때문에 월성점을 하려고 사실 그치. 이자카를 처음에 대구로 한 가야 건 되니까. 아버지한테 하나 하고 해드리려고 오시니까. 했던 거고 맞아 맞아. 그걸 이제 같이 해보자 해서 했던 건데 뭐 손도 좀 안 좋으시고 해서 결국 안 하시면서 제가 이제 독자적으로 맡아서 혼자 한 거거든요. 물론 점장이 지금 우리 월성점 점장이기도 한데 이 친구 너무 잘해줬고 잘 됐어요.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월성점을 운영을 하려면 제가 그때 새벽에 또 밤에 또 주말에 거기 너무 투자하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평수가 제 700평이거든요. 어우 엄청 크네. 예, 크다 보니까 어쨌든 나라는 대표 인력이 하나가 상주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크면 클수록 그런 부재들이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냐 없느냐, 직원을 내 눈 안에 넣어 놓느냐 없느냐,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중요한 시기에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냥 나온 거죠. 빼버린 거죠.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은 없다. 아직까진. 근데 나중에 언젠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247도 규모가 뭐 엄청 작은 건 아니었지만 평수 대비 생각해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대구 247 월성점과 네. 기존의 이제 구미 지점은 구미점. 좀 규모 차이가 있잖아. 네, 구무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규모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른 점 운영해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좀 더 힘들고 좋고 나쁘고 뭐 이렇게 있더라. 일단 작으면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족적인 분위기 같은 것이 가능하고요. 좀 크면 클수록 그런 거에선 조금 멀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월성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대형 매출 센터 같은 느낌은 아예 안 나거든요. 저희는 애초에 매출 뭐 이런 것도 얘기도 하지도 않고 좀 교육센터라고 해야 될까? 세미나실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크게 막 평수로 오는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크니까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어쨌든 제일 그냥 또 느끼는 건 이 고정 지출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상대적으로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 사실 뭐 크기 차이에서 오는 뭐 그런 어려움은 그 크기 차이는 못 느끼는 것 같아. 또 매출 차이도 많이 발생하나? 매출 차이는 발생을 하죠. 매출 차이는 확실히 그 평수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시설업을 하게 되면 헬스장이라는 게 그 머신 투자 있잖아요. 머신을 투자해야 내가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평에다가 40종의 외산 머신을 까는 거랑 이거는 오로지 운동선수 입장이잖아요. 근데 1000평에다가 뭐 100종 또는 뭐 50종의 그 같은 가격대의 국산 머신을 까는 거랑 선택하라고 하면 일반인 분들은 1000평으로 가요. 왜냐면 규모, 크기 이런 것에서 오는 이런 쾌적함 그리고 부딪히지 않음 이런 것들이 공간적인 이런 여유라는 것이 그건 역시 시설의 어떤 장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랄까 머신이 너무 빡 붙어 있는 것과 뭐 붙어 있지 않는 이런 장단점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다 보니까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월성점은 선수 같은 친구들보다 일반적으로 그냥 운동하는 건강할 어르신들도 많고 애들도 좀 있고 모르는 거죠. 사실 그런 머신적인 부분보다는 뭐 머신도 잘 투자를 하긴 했지만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오래 그 진짜 막 유튜브에서 보인 댓글들이나 아니면 선수들은 무조건 나의 시선으로만 그치 하드코어 짐이 생각보다 선호가 예, 높지 않아. 보니까 그래 그래서 오히려 엄청 좋은 헬스장 머신 좋은 헬스장에서 뭔가 빡빡하고 그런 느낌이 싫어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덩달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을 되게 잘 지키는 게 좀 어렵다 또는 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를 다 잡으려면 또 비용과 평수나 이런 게 또 더블이 그쵸.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 거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헬스장들이 대단한 헬스장 진짜 많잖아요. 있긴 하지. 대단한 헬스장 정말 많은데 그 헬스장이 되는 건 이거죠. 그냥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머신에 뭐 수십억을 투자를 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약간 뭐 백종원이 이런 브랜드를 차렸다. 그냥 나는 이제 동네 이자카야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못하잖아. 못한다는 거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를 물색을 하는 거지. 뭔가 틀렸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다. 아까는 내추럴 그 대회들의 그러니까 분위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본 건데 이제 분위기를 넘어서서 선수층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 호주는 당연히 호주 선수들이 우리 뭐 그때 거의 대부분이었고 90% 이상이 호주 선수였고 뉴질랜드나 미국은 당연히 거의 다 미국 아니면 캐나다 북미였지 북미 맞아요. 선수들. 반대로 일본은 당연히 또 일본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을 거고 이런 삼국의 특징이 다 달랐을 건데 어떤 차이가 있었나? 뭐 선수들 차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호주 갔을 때 정말 놀랐던 건 호주는 컨디셔닝이 모두가 완벽해. 형도 느끼셨을 텐데 일본은 사실 중구난방이긴 하거든. 모두가 다 좋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피트니스 시장이 우리나라만큼 높다라고 보이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들이 많이 했잖아요. 영빈씨 프로 따고 아, 이제 맞네. 1, 2, 3, 4, 5등이 중에 4명이 한국인이에요. 아, 예. 그 5위 안에 탑5 안에 다 한국인이 음. 4명이 들어있었고 근데 그에 반면에 호주는 뭐 근육의 발달도나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도 놀라고 있는 건 호주에 있는 거의 모든 선수들은 그 당시에도 이미 엉덩이가 기본 지금 장착, 유행을 탔잖아요. 기본 장착. 사실 뭐 4두가 유행 탔다가 엉덩이 유행 탔다가 지금 햄스트링 쪽으로 유행이 많이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호주는 그때도 아니야 10년 전에도 엉덩이는 기본 갈라놓고 시작을 하는 게다가 시합 2달 전에 이미 갈려져 있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선수 특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것도 국가적 특성인 것 같은데 10시에 닿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과 회복과 그리고 유기농적인 식사 거기 가공품 잘 많이 안 팔더라고요. 맞네. 그것도 이게 영향이 있네. 제가 그래서 요즘에 그 요번에 다시 저 5월에 준비할 거거든요. 준비를 하면서 이번 생닭하고 좀 가공품을 정말 많이 줄이는 걸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냥 느꼈을 땐 호주 보면 형님 그 미국 갔을 때는 마트만 가도 어마어마한 식단 가공품이 많잖아요. 근데 호주는 그게 되게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 직접 요리해 먹는다의 차이, 거기서 오는 것들에 대한 차이가 되게 많이 큰 것 같아. 일본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유행한 우리나라 딱 그 BTS 유행이 전 같거든요. 느낌상.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보디빌딩 또는 피트니스 친화적이지는 않은 것 네, 같다라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한 10년 전 느낌. 네, 그지? 그 약간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돌아다니다 보면 운동 좀 했네라는 사람들이 보이죠. 일본은 잘 안 보이던데요. 그리고 오래 난 지나서 난 잘 모르지만 일본에서의 느낌은 그 근육, 머슬 이런 근육남들이 인기가 되게 없는 이미지야.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지? 그 헬스장도 갔었지만 놀라던데요. 왜? 어떻게 이런지 약간 트레이들이 와서 아, 몸이 왜 이렇게 막 좋냐고. 스고이 음, 해주더라고요. 음. 근데 약간 저희들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막 그렇게 놀라고 칭송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일본에서 조금 그런 음. 막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쳐다보는 건 있지만 저희도 모르는데도 되게 신기해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 심지어 미국은 미국은 더 우리는 대단한 창피해. 약간 그치? 미국은 난 지금 여기 좀, 내가 프로라니. 약간 이런. 미국은 좀 왜냐면 그렇죠. 그냥 일반인들이 나보다 몸이 더 크고, 그냥 운동 좋아하는 그냥 그렇죠, 그런 그렇죠.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약을 쓴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체형도 정도로, 있고 뭐 다양한 민족성에서 맞아. 오는 이런 뭐 뼈, 뼈나 체형, 뭐 힘 이런 것들은 사실 무시할 수 없으니까 맞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우리가 시합 같이 나갔을 때, 하람이가 그 체급 1위 한 번 하고, 그지? 네, 체급 1위 하고, 오버로전에서 아쉽게 2등 했죠. 2등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페인이 둥근이랑 햄스트링, 그지?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페인이 햄스트링 어, 후면. 전면이 좋고 음. 후면이 걔네들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 둔근이라 그니까. 이게 유행이라고 우리가 알기도 전부터 그 엄청난 그 힘. 그래서 제가 힙스러스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 사실 갔다 와서 그때도 페인이 딱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 차이 나는 앞다리와 뒷다리의 이런 괴리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를 되돌려 보면은 우리나라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가 메인이거나 또는 힙스러스트가 메인인 하체 운동을 진행하는 없었었던 선수들이 것 같습니다. 거의 없었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고, 그럼과 동시에 한 1년쯤 지났나? 그러면서 용승이가 등장을 한 용승이가 거잖아. 그지? 컨벤으로 나딱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는데 전까지는 데드리프트를 하체 운동으로 진행을 한다? 없었어요. 내 등이었죠. 기억으로는 아예 없었어. 그리고 컨벤을 한다? 보디빌더 아니다. 맞아. 루마니아, 루마니아 돼야 다 된다. 루마니아. 근데 호주 친구들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굉장히 강조했었고, 그쵸. 심지어 힙스러스트 나아가서는 힙스러스트도 되게 많이 강조를 맞아. 했고 그래서 그때 그 연이 되었던 지광이도 지광이, 지광이도 언제 막 초대해야겠다. 지광이의 또 그 도움으로 맞아요. 너가 이제 그렇게 훈련을 그쵸. 바꿔가기 시작했던 거잖아. 지광이의 팀이죠. 음. 지광이의 도움이 BK. 메인적이었고 어, 그 BK. 그때부터 그렇죠. 아.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항상 그거였어요. 브로 스플릿 할 때요. 아, 맞아. 근데 그때부터 기능성으로 밀기 당기기나 상하체 이런 스플릿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점진적 과부하나 기록에 대한 부분을 지광이한테 배웠어요. 그치.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음. 그래서 자기가 2달 정도는 너 나한테 보내라 일주일마다 해야 된다. 너 가능성 있다. 이렇게 이제 믿어준 친구라 가지고
그러면서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후면이 아주 발전해서 제가 네, 많이 좋아졌죠. 시합 한 3달 전에 같이 운동했는데 제가 얘한테 뭐라 했어요. 너 엉덩이 하지 말라고. 징그러워 이러면서 너무 커가지고 너무 그래서 징그럽다고 할 정도로 많이 발달해서 보안 수준을 넘어서 아예 그냥 장점이 돼 버렸는데 근데 또 재밌게도 이제는 엉덩이 갈라지는 것보다 지금 너 말대로 햄스트링으로 햄스트링과 되게 전체적인 네. 그 만듦새 네. 이런 것들이 더 연결성? 중요해지는 것 이런 같아. 느낌? 플로우라 그러지. 네. 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져 가고 있는 게 이게 또 약간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종착점인 것 같아요. 거기가 그게 맞지. 우리나라가 너무 솔직히 과하게 유행 타면 플러스 보는 아니 그 유행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보디빌딩의 솔직히 말하면 후진국이었던 것이. 그렇죠. 보디빌딩을 평가하고 이런 채점하는 거에 있어서 그 수준이 솔직히 높지 못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왔었고 왜냐면 엉덩이 갈라지는 선수가 사실 대보협이 주도하고 있던 보디빌딩 그 시장에서 거의 그렇죠.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유행을 타면 유행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행은 심사위원이라는 사람에게도 전파가 그렇지. 되어서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전파된 카테고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 기준이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최근 또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하체 아까 말한 둔근 네. 피지크다 보니까 피지크는 뭐 둔근 보지 않잖아. 등기둥 아, 맞아. 등기둥. 그거를 왜 이렇게 따졌는지 모르겠어. 사실 그거는 글로벌적으로나 그렇죠. 보디빌딩의 안 맞죠. 본고장이 미국에서 등기둥이란 표현도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를 주요 평가 요소로 보지 않는단 말이야. 뭐 두꺼우면 좋죠 당연히 분리도나 이런 것도 좋고. 등기둥도 있어야 된다는데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보디빌딩 수준이 낮았었기 때문에 약간 발전하는 과정에서 너무 특출나게 특정 부위가 그 강조됐던 건가? 이제서야 슬슬 보디빌딩 본류의 평가 요소가 이제 슬슬 자리 잡고 있는 과정 같아. 아직도. 그렇죠. 왜냐면 팬들은 아직 거기 집착하는 분들이 많거든. 그쵸. 등 이게- 하부, 맞아 그지? 맞아. 등 하부, 등기둥, 둔근, 둔근 뭐 또 뭐가 있을까? 그게 대표적입니다. 어. 예, 진짜 대표적이고. 음. 근데 사실 보디빌딩이라는 스포츠를 평가한다의 가장 기본 1요소가 약점 없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향후 이전 몇 년간은 강점 있음으로 이렇게 평가됐던 것들이 좀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근데 또 한편에 이런 얘기도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자, 이 얘기 평가를 해야 돼. 자, 강점이 확실한 선수가 있어. 강점은 한 개도 없지만, 아니 뭐 한 개 없다 그러면 강점은 도달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약점이 없고 무난한 선수가 있어. 네. 그러면 무조건 후자가 우위에 있다고 보는 거야? 저는 약점 없는 선수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보죠. 음. 그리고 애초에 저는 그것 때문에 심사를 볼 때도 타 심사위원과 이야기를 되게 좀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편이거든요. 애초에 다이어트 상태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충분히 기본 이상의 다이어트가 되면 근육의 발달도나 세퍼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포징의 연결 이런 거 다 심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컨디셔닝만 볼 때도 있었고 근데 강점이 하나가 또 도드라졌다라고 한들 그 사람과 나머지 약점을 모두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약점을 다 대조를 해봤는데 강점이 도드라지면서 이 사람의 약점과 비슷한 수준이야라면은 강점만 있는 사람이 우세하겠지만 근데 나머지가 다 비슷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만 강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저는 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를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한 부위는 확실한 S 등급이고 나머지는 B, A, B, C가 단점이 섞여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야. C 등급도 있어. 단점이. 그런 경우는 어때? 저는 그런 B죠. B가 무난하게 분포되어 있는 사람이 훨씬 확실한 더 S 우위로 등급이 있어도 가점을 받지 못하는 거야? 아니죠. 저는 애초에 심사를 하면 만약 그랑프리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 1, 2, 3, 4, 5, 6, 7 포즈를 다 적어놔요. 다 적어놓고 1번 포즈에서 얘가 보여주는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겼던 포즈만 따로 이걸 한 다음에 3개를 이겼는지 4개를 이겼는지 5개 이겼는지를 본 다음에 더 많이 이긴 애한테 그냥 줘요. 그러니까 등이 좋아서 점수가 높은 게 아니라 7개 포즈면 이게 다 한 점 1점씩 줘요. 저는. 그렇지. 그 7점인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 S등급이라고 하는 V라고 하는 건 결국에 3개 정도씩 포즈가 돌아가잖아요. 2개씩 대부분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 하나의 V로 이길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나머지 5개를 얘가 이길 수 있다면 얘를 줘요. 특히나 보디빌딩에서는 어쨌든 규정 포즈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 규정 포즈마다의 심사를 따로따로 장면별로 하는 게 맞다고 봐. 그걸 그지? 1점씩 준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임팩트 점수라는 게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야 임팩트가 있으니까 이 등 하나로 포즈를 두 개를 이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 그 포즈만 이겼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나도 WMBF 이제 그 할 때 부회장 있을 때 규정 심사 규정이 있잖아. 그 교육할 하면서 이제 세미나 할 때 본 건데 확실한 장점 부위는 가점 받는다라고 명시돼 있거든. 그래서 가점을 나는 받는다. 나도 이제 너랑 비슷한 생각에서 조금 바뀌었던 게 확실한 강점이 있어서 가점을 주는 게 맞다. 설령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해도 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친한 선수들끼리 그렇게 표현해. 재밌는 몸과 재미없는 몸. 음, 단점이 없는 몸은 재미없는 몸이야. 근데 단점이 있다 해도 확실하게 뭔가 특출난 부위가 있으면 개성 있고 재밌는 몸이거든. 나는 그 재밌고 개성 있는 몸이 더 점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저는 여기서는 약간 반대 의견인 부분이 그 가점이라는 기준을 세우게 되면 이게 두 개의 포즈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명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현재 나이가 느꼈던 임팩트 점수잖아요. 감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체가 좋아요. 그러면은 전면 하체가 좋다고 가정하면 전면 포즈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후면 포즈까지 가점 점수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게 좀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라몬이 이번에 저기 이겼잖아요. 라몬이 저기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서머필드를 음. 이기고 넘어가면서 다들 막 뭐 등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라몬이 가점 점수는 없어도 완벽하게 무난하게 모든 걸 다 이겼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추세라고 나도 생각을 내 해요. 의견이 맞다 뭐 이런 예, 것보다는 저도 나는 그렇게 발달해야 대중들이 더 좋아하는 보디빌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왜냐면 그것도 이미 맞는 말이긴 반응만 하죠. 봐도 예. 왜 라몬이 그쵸, 1등이냐라는 왜 라몬이 반응이 1등이냐. 너무 많았잖아. 예.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심사기조, 우리가 생각하고 정석이라고 보는 정도라는 느낌이. 예. 단점 없는 몸 지향이 사실은 보디빌딩 심사의 제일 단점 같아, 말 그대로. 그쵸. 그런 방향에서 벗어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재밌어하는 그런 보디빌딩이 되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생각이 좀 들지만 뭐 이거 뭐 개인적인 근데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음. 그런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확실하게 그 쿼드질라 이런 선수들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선수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열광한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하드코어함을 넘어서 하드코어함에 열광을 하는 건 이제 끝났잖아요, 사실. 오히려 막 운동 스타일에서 미친 놈이라든지 아니면 뭐 몸적으로 막 목이 이만큼 굵은 쿼드질라다든지 이런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와 신기하고 뭐 열광하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근데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엔터적으로 요소를 살리는 건 저는 프로모터의 역량이 아닌가라고 반면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띄워낼 것인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시합 딱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돈 받았고 시합 열었고 끝이 아니라 받았으면 조명을 시킬 거면 프로모터 측에서 조명을 시켜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선수를 띄워준다든지 뭐 노출시킨다든지 이러면서 스스로 노출하는 걸 넘어서 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조금 어느 정도 보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리그든 간에 스타가 필요하고 그 스타의 탄생이 그 리그를 또 전체 판을 끌어가고 서로 이렇게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례로 어떤 한 산업을 대표하는 선수급이 돼버리면 그 선수가 은퇴하고 났을 때 좀 이렇게 위태위태해지는 경우가 있잖아. 클래식 피지카즈 그치? 뭐 지금 그래서 시범 우리 보디빌딩 은퇴하고 많이 얘기니까 떨어졌죠. 피지크도 제레미 제레미가 이후로는 미끄러진 뒤부터는 솔직히 좀 옛날만큼의 인기와 관심도를 좀 얻지 못하고 스타가 좀 잘 못 나오는 상태인 것 네 같은데 맞죠. 그게 결국에는 재미없는 몸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네, 봐. 그것도 맞는 이야기. 그리고 시범도 사실 재미없는 몸은 아니거든. 재밌는 재밌는 몸이죠. 몸이거든. 특출난 한 엄청난 부위가 있다고 등이죠, 보여지고, 등. 약점도 되게 많았고, 사두 모양이나 이두 이두나 이런 애는 대퇴 이두 모양도 확실히 이상했고. 확실히 하체 모양과 타고난 이런 거는 또 분명한 약점이 존재했던 선수야. 허리도 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눈에 띄게 그 발전한 등이라든가 뭐 그쵸. 후면부 그걸 뭐 그런 커버할 수 거 있는 때문에 이제 그 빠르게 그 평가가 올라갔고 스타가 됐고 챔프로 군림을 했던 거라고 보는데 자꾸 심사 방향은 좀 단점. 그게 사실 보디빌딩이 추구하는 방향이 그쵸. 맞긴 하지만 완벽이란 건 사실 뭐 보디빌딩이 사실 추구하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도달하기라는 네.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그 완벽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가 나는 되게 항상 웃긴 거거든. 예를 들면 단점이 없어. 그래 그 단점과 약점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렇죠. 발달이 덜 된 게 약점이냐
아니면은 뭐 다이어트가 덜 돼서 모양이 타고난 모양이 별로인 게 단점이냐. 여러 단점을 정의하라면 또 얼마든지 맘대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어. 강점도 마찬가지고. 사실 사람이 모든 걸 정의하는 맞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으로 평가하고 감정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평가라는 건 결국엔 왜냐면 이거는 객관적 스포츠가 아니잖아. 결국엔 미용에 가까운 주관적인 평가, 미학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맞죠. 사실 개개인마다 기준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 아무리 기준을 잡아놔도.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붙여보면 그 어떻게 보면 임팩트 점수라는 그 개념을 한 포즈에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백 더블 바이셉스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둔근이 엄청난 강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등이 좀 더 좋더라도 얘가 너무 S급이라면 얘가 조금 등은 돌렸지만 등이라는 전체를 판단해서 그 한 포즈에서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엉덩이가 다음 포즈의 감정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저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이 하나의 포즈를 이겼다 해서 이 다음 포즈조차 이길 수는 없는 그런 느낌. 대신 이길 때는 좀 명확하게 이길 수 있는 보였다라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심사위원들 보면 우리나라 심사위원 아니거든. 좋네? 안 봐요. 이런 거. 이미 이겼다라고 판단해 버린 거죠. 근데 솔직히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솔직히 없거든 많이. 정말 많이 없어. 그럴 줄 알고 제꼈나 보다 너무 압도적이어서 또 막상 뭐야 2등이네? 이런 경우도 맞아요. 많아.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약간 조금 하나하나마다 좀 명확한 그런 넘어가지 않는 선 정도만 주고 대신 얘가 너무 월등한 S급이라면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사위원 성향이다. 음. 취향이다. 그런 취향도는 반영을 하되 다음 점수까지 넘기진 않는 그 정도면은 좀 두 개를 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그냥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맞아. 이 합니다. 심사라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 심사도 심사고 사실 보디빌딩. 이게 보디빌딩이라는 판이 커진다라는 전체를 봤을 때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단체마다 또 이게 또 미묘하게 또 예, 조금씩 추구 방향이 달라져 버리니까 보디빌더나 또는 그 선수들 또는 선수 지망하는 분들 입장에서 가끔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 그것 때문에 불만이라는 맞아. 것도 나오고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선수들 지망하거나 이제 선수분들께는 심사에 대한 불만 이런 거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여러 단체를 나가보고 피드백을 받고 나한테 유리한 데 나가시면 돼요. 맞아. 왜냐면 사람이란 게 간사해서 나를 좋게 평가해 주는 곳이 최고로 느껴집니다. 객관적이고 여기가 잘하고 이렇게 느껴요, 다. 그리고 본인이 이 시합을 꼭 목표한다면 꼭 뛰면서 심사위원 피드백을 수용해서 그냥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불만 토로라는 건 다 해봤잖아요. 사실 맞아. 옛날 나도 해봤고 근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솔직히. 맞아. 그리고 늙어 보니까 한 번 더 시간이 지나서 한 발 물러서서 보면 또 납득되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맞는 말이죠. 이거는 심사에 사실 대한 이야기 영원히 해봤어. 이야기 맞아. 나올 것 이거는 같아요. 뭐 영원히. 진짜 결론 날 바뀌어.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해외 시합 나가는 데 있어서 영어를 잘한다는 건 엄청 이점이라고 나는 생각해. 하람이 또 영어 잘하는데 필리핀 어학연수 경험이 있지. 네, 필리핀은 아예 그냥 어학연수가 아니라 거의 살았죠. 제가 8년 살았으니까. 엄청 오래 했었구나. 어머니가 거기서 여행사를 하셨고 그래서 아예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갔고 저는 이제 국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이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초등학교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사실 영어를 잘한다는 건 해외 시합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장점이 됩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단적인 예로 제가 영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서 처음 보디빌딩을 접하고 처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사실 이 모든 용어들이 영어예요. 사실 뭐 디센딩 센트, 덤벨 프레스, 벤치 프레스도 사실 그렇잖아요. 벤치 프레스 한국말로 하면 그 뭐 긴 의자에서 밀기인데 그 모든 것이 영어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게 접하기가 되게 수월했어요. 지금이야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전파되어 있지만 15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뭐 되게 아령이었고 덤벨 어디 있어요? 아령이었지. 아령 역기. 였죠. 역기.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런 매거진들 같은 경우를 보게 돼도 거기에 사실 지금 많이 강조되는 수없는 세트법이나 트레이닝법 같은 거는 이미 예전에 다 있었어요. 20, 30년 전에 이미 다 이미 나오고 다 있었어요, 50년 이미. 전이나 그죠? 나온 거지. 이미 사실. 다
했었어요 정말로. 음.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쉬웠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같이 아까 얘기했던 것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트레이닝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궁금한 점을 풀어 나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처음 접하는 게 좀 어렵지 않았다, 약간 이런 장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저는 무조건 공부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직원들에게조차 영어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해부학 그만 보고, 또는 뭐 다른 책도 좀 읽고, 또는 공부를 하려면 좀 언어 공부를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제가 일본 갔다 온 다음에 일본어 일본어를 공부해? 연습하려고 공부하려고 일본어 과외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왜? 저는 진짜 일본어를 요번에 JLPT 치는 거를 목표로 한번 잡아볼까 해요. 가장 좋은 거 사실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게 그 여자친구 나라 사귀는 여자친구는 거거든. 그렇죠. 원어민 여자친구를 만드는 건데 갑자기 또 일본어가 배우고 싶어지긴 하네. 영어야 만국 공통어니까 어디 가든 쓰겠지만, 그래서 뭐 저희가 저기 뭐 스페인어도 제2의 영어라고 할 정도잖아요. 인구가 많지. 예, 근데 배운다고 한들 우리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로 간다라는 거는 엄청 긴 거리가 접근성이 필요하잖아요. 꽤나. 가서 살지 않는 이상. 음. 그러면 내가 언어를 배웠을 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본인 것 같아서, 일본의 감성 자체가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영어가 잘 어느 정도 될 때 접하게 되는 그런 정보나 차이가 또 있어요. 네트워크 이런 네. 게 꽤나 차이가 나서 그렇죠. 영어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호주에 있었던 친구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호주 갔다 온 다음에 교류를 하면서 발전한 게 또 많으니까, 확실히 요즘에야 그렇지만 예전에는 한국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발전하기가 사실 어려웠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람이는 오프 시즌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서 마찬가지로 감량 기간 역시도 그쵸. 꽤나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네. 체중 감량폭이 30kg 가까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준비를 하면 손해나 손해죠. 아니면 또 완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한 건데, 최근에 나의 생각은 그런 방법이 좀 마이너스 요소가 많다라는 그 느낌을 좀 최근에는 좀 지울 수가 없거든. 공교롭게도 지금은 약간 아픈 곳을 찌르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공교롭게도 어. 저는 동의를 합니다. 어, 네, 고맙다 야. 이게 민망할 뻔했다. 그거죠. 근데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음. 한 번은 해야 된다. 그거 나도 네, 마찬가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폭을 분명히 이 브레이크는 시켜야 돼요. 넘기긴 해야 합니다. 근데 내추럴 입장에서 이게 수도 없이 깨지진 않아요. 근데 한 번은 무조건 깨집니다. 한 번은 더티 벌킹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이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근육의 폭까지 깨지는 게 아니라 지방의 폭만 깨져. 왜냐면 그 한계치가 내추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번에 두 번을 했었거든요. 두 번을 해서 좋게 했고요. 사실 잘 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제가 190 후반에서 100kg 정도에서 113으로 올라간 건데, 이거는 제가 찌우고 싶어 찌운 게 아니라 부상. 저는 마비가 왔잖아요, 형님. 아시잖아요. 마비가 와서 1년을 운동을 못했단 말이죠. 왼손은 아예 사용을 못했고 5kg를 못 들었으니까 반대손에 70kg를 드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가서,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을 1년 이상 더 보내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13kg 이상이 더 올라간 113kg까지 가게 된 케이스인데, 술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죠. 그리고 게다가 운동도 못하지. 그래서 제가 한쪽 근위축 와서 한쪽 근육이 다 지워졌었거든요. 지금도 왼다리는 중간에 다리가 풀려서 스쿼트는 안 돼요. 진짜? 네, 스쿼트는 아직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데드는 된다. 원래는 데드도 못했어요. 하는 순간 오른쪽으로 다만 쓰니까. 그거를 1년 이상의 그 신경 마비라는 부상이라고 해야 될지, 병이죠 이건. 그걸 입고 복귀를 한 케이스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 운동을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오는 결함,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지방이 축적되어 있다라는 그 결함 때문에 내가 몸을 빼면서 느슨해져 있는 포인트들이 진짜 많아요. 강도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고 다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운동이 최소한 80% 이상 되니까 퍼포먼스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 과하게 벌킹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늘어난 피부나 이런 근육의 데피니션을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벌킹을 좀 길게 가져가는 선수들에게 보이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벌크를 한다라는 기준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벌크를 할 거면 퍼포먼스가 오로지 체중 때문에 늘지 않을 때 해라. 체중만으로 퍼포먼스의 저하가 일어난다고 판단되면 벌킹을 바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적으로 늘어난 체중으로 인해서 퍼포먼스가 늘었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조금 안 좋은 거죠. 너무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선을 어느 정도 지켜나가다가 간 거거든요. 그래서 못 지켜보니까 느낀 거죠. 아, 못 지켰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형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고 벌크에서 도사리는 리스크는 내가 관리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도 많이 내가 올렸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무쇠처럼 벌킹 반대 무쇠처럼 네. 거의 내가 좀 약간 부르짖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맞, 번쯤은 자신의 그 그릇을 깨기 위한 그쵸, 환골탈태 같은 그쵸, 느낌으로 그쵸,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고 그 기왕에 한 번 하는 거 굉장히 치밀하고 긴 호흡으로 그쵸.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은 다이어트 하는 것만큼이나 절제가 필요하다. 네. 어, 단 한 번은 음. 저는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한 번이 넘어가면 정말 많으면 최대 두 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죠. 그 벌킹이나 이 살컵으로 가는 기간도 시간을 들여서 가야 돼요. 시작 끝나고 나서 팍 찌는 건 그건 그냥 부정이고 예, 그거는 사실 퍼포먼스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절제가 말 그대로 좀 필요하잖아. 전 놀랐던 게 예전에 하람이 이제 보러 내가 구미를 내려갔는데 그때는 내가 하람이를 잘 몰랐던 거지. 하람이 뚱뚱하고 먹는 거 부식 좋아하겠지? 그래서 부식했고 내가 크리스피 도넛을 엄청 잔뜩 예, 사갔는데 보더니 하람이가 저 단 거 안 좋아합니다 형님. 딱 잘안 먹었어요. 안 먹어. 그래서 되게 잘 먹는 애가 왜 이러지? 그때 시합 끝났으니까 몇 개 먹었던 거지 그때는 그죠? 그냥 어. 그때 그 기본 요소는 그 밥하고 그리고 이제 벌크를 할 때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아는데 저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킨다라는 게 약간 림메섭이라면 저는 투두 리스트라는 걸 짜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200g을 먹는다. 오늘 퍼포먼스는 요만큼 낸다. 오늘 나의 활동량은 이만큼 가져간다. 이런 거는 아니 보충제나 양은 이렇게 정해 놓는다. 그러면 이건 꼭 하고 다른 걸 하는 거죠. 일일 미션. 그래서 일일 일일 미션 미션. 마냥 예를 들어 술을 좋다. 먹는다면 내가 탄수화물 술을 먹는다 그러면 안주는 뭐 먹을지 미리 계획을 안 하면 잘 안 갔어요. 약간 나는 단백질을 다쳤어요. 그러면 나는 탄수화물에 가까운 안주를 먹고요. 오늘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퍼포먼스를 낸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단백질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단백질을 많이 먹는 안주를 택하고 이렇게 갔었죠. 미친 소리 같긴 한데요. 나름의 그런 건 좀 있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일상의 대응을 잘 하는 사람들이 저는 몸이 좋다고 봐요. 주변에도 봐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그런 그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뭐 어, 나름 어. 포장이 잘 된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아니야, 있는 것 그냥 아무런 계획이나 아무런 그런 그 스스로에 대한 진단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그때 당시에는 퍼포먼스가 정말 지속적으로 올라갔었죠. 제가 1년간 400대의 그 3대 운동에서 1년 반 정도 하면서 580까지 180kg의 그걸 증량폭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때 받은 혜택도 사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시합 체중이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원래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5, 이번에 마이너스 80 이렇게 물론 그 기간이 10년에 가깝지만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브레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고 다만 실패된 브레이크는 이번에 의도치 않게 겪었잖아요. 정말 마이너스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제하고 있고 한 달간의 회복을 겪고 있고 퍼포먼스도 진짜 잘 올라오고 87 정도 되는데 아직 다리 다 갈라지고 힙 살짝 나오고 배도 있거든요. 그거를 해보니까 아 여기서 되는 플러스 요소가 진짜 많구나 라는 걸 직접 체감하는 거는 저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가장 위험하거든. 그러면 나 이제 조금 더 먹고 조금 살짝 풀어줘도 음, 되겠지? 라고 하면 순식간에 몸이 또 그쵸. 말랑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때쯤 좀 타이트하게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어. 요즘에 그 시합 끝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바프를 시합 끝나고 한 3개월 후로 잡아라. 좋은 그 생각. 스스로 목표를 한번 줘보는 거죠. 저는 이제 다들 제가 오프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프 안 했거든요. 저는 장장 16개월의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간의 다이어트 브레이크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감량을 해서 지금 퍼포먼스 향상이 원래 마비 오기 전에 한 7, 80%까지 올라왔거든요. 저도 이렇게 다시 될 줄 몰랐는데 그걸 하니까 밀고 나오는 힘이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형님 뭐 벌크업 극 반대파라고 하시지만 아마 그 영상에선
한 번의 브레이크에 대한 이야기만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벌크업을 절대 하지 마라가 아니라 맥락 없는 살크업 그죠? 또 단기간 이런 거를 반대하는 거지. 전략적이고 현명하고 절제가 가미된 벌크업은 분명히 이득이 있다. 근데 그것도 자주는 안 된다. 그렇지. 진짜 저는 그냥 인생에 한 번은 꼭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은 선택, 세 번은 네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아니고 참. 결혼 비슷하네요. 그리고 그런 거에 영향을 준 게 결국엔 BK 브랜든 캠터라는 그 호주 지금 이제 작년에 IF 프로 카드를 획득했죠. 그 친구의 영향이 좀 나도 컸고 너도 결국엔 지광이가 그 친구한테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쵸. 간접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난 그 친구 신기한 게 걔도 막 벌크업을 한 5년 하잖아.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서인지 몰라도 30kg 이상 감량해야 되는 수준인데 아닌가? 20kg인가? 20kg 정도? 20kg 정도 감량을 하는데도 엄청 타이트해 컨디셔닝이. 약간 그거 같아요. 그쪽 라인 사람들은 저희가 생각한 벌크업은 계속 올라감이잖아요. 거기는 일정 올리면 안 가요. 멈춰 있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멈춰 있으면서 누리는 거랑 계속 무언가가 흘러가면서 누리는 거는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걔가 뻘킹 됐을 때 비시즌에 올려낸 사진들을 보면 그런 더러운 느낌이 좀 안 났거든. 그쵸,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은 좀 나올 때 흘러내리거나 나오고. 처지는 데 없이 시합 쉐입이 거의 유지된 채로 그냥 말 그대로 수분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곤 했어.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도 내가 느꼈던 건 절제라는 게 좀 오프 시즌에 오히려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어. 절제가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호주는 맞다. 절제가 될 수밖에 없어. 아까 너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환경적인 거 밤에 할 게 없고 네. 우리나라가 제일 가정적이고, 절제하기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플러스 유기농과 이런 뭔가 친환경적인 그런 먹거리들이 풍부한 것 이게 맞아. 요즘에- 그 보디빌딩에 또 유리한 그 그쵸. 요소인 것 같아. 이번에는 가공식품을 최대한 줄여보기를 저도 목표 삼아. 사실 저는 그거거든요. 칼로리파. 칼로리만 맞으면 매크로파. 칼로리 매크로만 맞으면 그러니까 IIYFM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네. 된다.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케이크 이런 건 아니지만 어. 뭐 가공식품이든 내가 탄단지만 맞추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니지, 그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난 확신을 갖고 있거든. 옛날부터 아닌 것 같기에 이번에는 해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요 한 달 정도면 지금 하루에 한두 끼 아니죠. 세 끼는 생선이나 계란이나 생닭을 구워 먹는다든지 저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어요. 다만 어디 갈 때는 들고 가겠죠.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마지막 한 달 정도는 제가 실온 닭가슴살을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좋지 않은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거 약간 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야?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봉길이 형이 옛날에 이제 내추럴 보디빌더들한테 많이 또 영향을 많이 초기에 끼쳤죠.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줬기 때문에 영상에서. IIYFM If It Fits Your Macro 이거를 되게 강조하고 실천하는 형이었어가지고 나도 그거 보고 그럴듯해 해서 그때부터 나도 잠깐 동안은 좀 그 영향 제가 매크로파였거든. 받았어요. 저도 근데 시간 지나고서 안 맞아서 결국에는 매크로 맞는다고 이거 해서 다시 돌아왔고 최근에 내가 이제 영역적으로 또 따로 더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 IIYFM 같은 경우는 너무 치명적인 단점들이 많은 게 혈당 요소, 혈당 리스크라든가 대사 요소 또 이런 것들을 고려를 전혀 안 하고 있어. 그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 무기질 그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정제된 것들로 많은 것들을 맞아. 섭취하려 하면 그것조차도 사실 맞아. 부정적이다 보니까 맞아. 더 깊게 들어가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요소들도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건데 IIFM은 미국에서도 만들어진 건데 그게 약간 아무거나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어떻게 보면 약간 처방 같은 거거든. 그렇죠. 되게 유연한. 약간은 비시즌에는 걸 할만하다. 잠깐. 약간 그것 저게 치팅이 되면 딱 좋다. 그렇지. 뭐 차라리 저게 잠깐 치팅이에요. 동안 누릴 수 있는 보디빌더의 어떻게 보면 사치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초고도 비만 환자들이 일단은 그렇죠. 감량을 해야 되는 해야죠. 상황에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방법인데 그거를 보디빌더가 하면 사실은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방법인 거를 이제 그때는 직접 몇 달 해보고 느꼈던 거라 자연스럽게 다행스럽게 돌아온 건데
지금 와서 이제 근거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느꼈을까 근거를 찾아보니까 종합해 보니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확실하게 저도 어, 저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봉길이 형한테 약간 탓을 살짝 아유 농담입니다 형님. 예. 제가 예.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 형님도 안 할 거야 지금. 아, 봉길이 아실 거기 형도 때문에 100%. 아니 봉길이 형 어. 일본 갔잖아요, 저랑. 저희 편의점에서 막 뭐 사 먹어요. 저 샐러드 사 먹어요. 봐. 겁나 건강하게 어. 드십니다, 진짜. 왜냐면 또 나이도 나랑 예. 비슷하시니까 이제 느껴지시는 게 이제 옛날과는 그 절제 소화나 진짜 이런 게 잘해요. 다르기 때문에. 그 저희 그때 일본 목표가 봉길이 형 타락시키기였어. 형님 어. 미식은 경험입니다. 이러면서 이 점장 친구랑 계속 먹이고. 음. 그러면 이제 중간에 막 혼자 샐러드 먹고.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까지도 좀 나누어 봤어요. 네. 요새 또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마운자로 위고비 이렇게 이제 의학적인 약품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합법적인 약물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다이어트 그러니까 체중 감량이 되게 손쉽게 일어나는 시기가 됐잖아. 물론 그것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쉬운 시기가 됐지. 그래서 이제 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다. 이제 뭐 운동 안 해도 된다.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자연적으로 근력 운동보다는 좀 러닝 트렌드를 타면서 이제 좀 웨이트의 인기 자체가 좀 예전 같지 않아진 것 같아. 이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이라든가 왜 그렇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너가 또 워낙에 또 생각이 그런 쪽으로 잘 미치는 아이니까 들어보고 그리고 싶다. 뭐 러닝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유행은 돌고 도는 게 맞습니다. 일단 뭐 러닝으로 가든 뭐 하이록스로 가든 크로스핏으로 가든 웨이트 트레이너로 가든 보디빌딩으로 가든 러닝은 돌고 도는 게 그러니까 이 유행은 돌고 도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건 그거죠. 이 모든 스포츠의 근간이 되는 건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사실은 뭐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서 러닝으로 유행이 옮겨졌다? 그러면은 그 유행은 또 다시 옮겨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스포츠는 이동하는 것이지 새로운 스포츠가 막 엄청나게 발발돼서 발현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다시 또 돌 거고 또 크로스핏이 인기가 되는 시대가 올 거고 또 보디빌딩 인기가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얘네로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망했네라는 생각 자체는 하지를 않아요. 애초에 원래 그랬고 그럼 뭐 반대로 웨이트 트레이너 넘어오는 시기에 러닝을 하든 다른 스포츠를 하든 사람들은 내가 망했네라고 생각했을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이거를 좀 발빠르게 러닝을 위해서 뭐 웨이트 트레이닝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를 전파를 하는 게 더 나은 생각이라고 보는 거죠. 한 예로 제가 그 사업체를 대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희도 이제 족자나 이런 뭐 전단 정보를 하잖아요. 저희 걸 걸어요. 근데 다 이게 째져 있거나 퇴수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볼 거예요.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걸 째로 나왔을 텐데 그 시간에 자기 거를 걸면 되지 않나? 같은 시간인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발빠르게 본인이 좀 맞춰 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급이나 뭐 마운자로 같은 것들이 운동을 안 해도 된다.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건 오로지 지방이라는 단 하나의 측면, 미적인 요소에서 지방이 제거됐을 때라는 하나의 측면에서 과학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될 겁니다. 그죠? 실제로 제 회원 중에 위급이랑 병행해서 PT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좀 많이 졌죠. 근데 그 사람들 효과 분명히 보고 있고 근데 단지 그거죠. 얘네만 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얘네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이 부재해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그럼 운동이 있다면 얘네를 해도 되는 거고 그럼 선택인 거고 운동이 없다면 그냥 운동이 없으면 생기는 부재가 있으니 근데 운동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굶어서 빼는 거나 이걸 맞아서 빼는 거나 운동을 안 한다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잖아요. 저는 그냥 그런 정도라고 봐요. 그냥 운동을 하면 운동에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로 살도 빠지면서 뭐 근력적인 것도 많이 얻을 거고 그리고 위고비를 통해서 내가 안 먹으면서 빼게 되면 무조건 부정 효과는 어느 정도 생기긴 할 거예요. 근데 할 테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운동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냥 그런 거로 보는 거죠. 운동은 그냥 단일 개체로서 인간의 활동에 필요한 거 그리고 인간이 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나 뭐 병적인 뭔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과학이 발전하는 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그럼 결국에 산업이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이제 나아감에 따라서 얼마나 얘네들을 받아들이고 얘네들에게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전문가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가 근데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쟤네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 영양 그러면 음.
어쨌든 너도 체육관을 운영하니까 네. 그런 게 좀 체감이 좀 드니? 러닝 인구 때문에 좀 웨이트 인구가 어, 감소했다라는 게 확실히 체감이 된다라는 확실히 건가? 체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체감은 되고 있고, 근데 약간 겨울에는 오히려 반대로 체감이 좀 덜 되고요. 이전에 여름 때는 체감이 좀 되긴 했어요. 어느 정도? 왜냐면 실제로 우리 센터에서 운동을 하다가 러닝 장비를 막 사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애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체감을 한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거 러닝 계속 안 하더라고요. 다시 와요. 그 맨날 뛰다 보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유튜브도 있고 뭐 미디어들이 있잖아요. 막 노출시켜 주는 거. 연예인들이 러닝 하는 거 보여주고 뭐 러닝의 긍정적인 효과 뭐 이런 것들 노출하면서 약간 군중 심리처럼 야, 얘 러닝 안 해? 나도 러닝 해야지. 얘 안 해? 얘 안 해? 이거 바디 프로필 유행 탔던 것처럼 얘 바디 프로필 찍네?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게 사실 많은 거지. 러닝이라는 자체가 엄청나게 효과적이어서 러닝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하니까 또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니까 그래서 접목되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유행은 사실 뭐 미디어에 어떻게 누가 노출되는지 또 이전에 형이랑 얘기했던 어떤 쇼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재미 요소가 생기면 우리가 또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장난식으로 선호 형한테 그 얘기하거든요. 마왕 복귀 기원 뭐 이거 자꾸 댓글 일부 다는데 그 선호 형이 한번 그걸 올렸더라고요.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 하자 했더라고요. 그거 만일에 진짜 선호 형 돌아오면 또는 뭐 어떤 특별한 스타들이 생기면 다시 또 불 붙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라고 말하죠, 메타. 그죠? 운동 메타가 그냥 그때그때 이런 유행이나 이런 거에 맞아요. 맞춰서 그냥 음.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거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제가 이번에 월성점을 세미나나 교육 센터로 만들었잖아요. 엄청 크고. 근데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크로스핏 쪽이랑 하이록스 쪽 있잖아요. 이런 근력과 심폐가 결합된. 합쳐진 얘네들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단지 여기서 공간적인 확보를 해서 시간을 줬는데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다음 호점이나 다음 거는 저는 결합된 장소를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돈다라고 하면 돌고 돌 때마다 내가 먹겠다라는 입장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보지도 않고 반대로 내가 이 업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만 있다라는 가정하에 또 긍정적이라고 보지도 않는 그냥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까? 대처를 잘하자. 거기에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쁘다. 이거 아니면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 저거 나쁘다고 하는 순간 과학이라는 거를 무시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고 뭐 약간 거짓말을 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좀 거의 다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어서 올해 그러면 이제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조금 세부적인 계획이나 뭐 아니면 러프하게라도 어떻게 어, 하고 있는지. 올해는 이제 아직 한 번 더 시합을 도전할 겁니다. 프로퀄리파이어, 이전까지는 프로퀄리파이를 한 프로퀄리파이어. 번 더 도전할 거고 이전까지는 부상과 마비에서 복귀를 바로 해서 사실 비시즌이 없는 상황에서 원래 하던 훈련들이 있잖아요. 원래 하던 훈련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어쨌든 감량이 잘 된 감량까지는 한 상태였다면 이제는 회복한 후에 그 원래 훈련을 만들어내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강도 있는 몸을 만들어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그런 벌킹이 되지 않은 관리해서 조금씩 리버스 다이어트를 잘 한 후에 다시 한번 시합을 나가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요. 이왕 뺀 거 사실 33kg를 뺐는데 아깝기도 하고 이거 다시 올리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내추럴 프로 퀄리파이어가 하나 더 5월에 생겼더라고요. 5월이야? 네. 우리나라? 5월, 8월, 10월 음. 뭐 이런 식으로 세 개던데 음. 가장 빠른 거를 다시 한번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한 달간 지속적으로 회복이랑 이런 루틴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도전해보고 그때는 이제 성적과 상관없이 약간의 이런 휴식 기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뭐 사업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할 거고 유튜브적인 부분도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마찬가지로 준비할 친구들이 많거든. 네. 그래서 가장 뭐
이런 얘기 나도 사실 좋아하진 않지만 그 시청자분들은 좋아하실 거기 때문에 네네. 가장 신경 쓰이고 좀 뭔가 이게 좀 신경 쓰인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지켜보게 된다라고 싶은 사실 경쟁자라든가 그때 누가 누가 준비할지 나올지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모르지만 요즘 저 사람이랑 내가 경쟁한다면 에, 조금 재밌겠다 또는 뭐 쫄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음, 기대된다 뭐 이런 것들 있을 근데 거 아니야. 이전에도 많이 말했고 제가 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상대방을 본다고 해서 내 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어차피 똑같을 거고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바뀔 거고 그렇다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 사람을 누군지를 의식하는 순간 나에겐 그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편. 뭐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누구 있는지 사실 잘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빈 씨가 프로를 땄잖아요. 근데 영빈 씨가 같은 체급에 나오니까 뭐 이가 의식했다기보다는 좋다 해서 끝나는 거고 뭐 저보다 좋았으니까 프로를 딴 거고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오니까 이번에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나 이런 거를 이제 또 분석을 하는 부분도 조금 있고 음. 인정하고 오케이. 그러면 그 경쟁 측면을 떠나서 그냥 경쟁자로서 말고 그냥 좋다. 이 선수 참 프로 포함해서 와 이분 참 나를 뜨겁게 만들었다. 어, 프로를 제끼고 어. 프로도 포함해서 다 그냥 이 프로 선수가 나의 포함해서 마음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든다. 어. 프로를 포함해서 이게 쉽게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짜 무언가를 의식을 잘 안 하고 살아가지고 좋은 태도야. 진짜 누가 음. 있다라고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냥 뭐 어떤 영감을 주거나 뭐 아니면 영향을 좀 알게 모르게 받고 있거나 아니, 제일 영향 많이 받는 건 사실 뭐 톰 플라츠인 건 나도 알고 있긴 한데 얘는 톰 음, 플라츠 영상을 보고 하체를 해야 되거든요. 보고 하체를 하고 어. 하니까 근데 그거 영향 솔직히 말하면 보디빌더한테는 그런 걸 잘 안 받고요. 음. 오히려 막 안성재 셰프나 어. 막 얘기했지만 나도 좀 비슷한 예, 편인 것 같아. 안성재 셰프나 이런 어떤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보면 음. 영상적 강연이나 음. 뭐 그런 거를 보고 뜨거워지긴 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고 영상 감명을 받는 거는 진짜 톰 플라치 말고는 없는 것 같아. 비슷해 그런 건 예. 나도 사실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을 너무 보면서 좀 영감을 대단하다고 받고 느껴지고. 저런 사람의 저런 태도를 나도 배워야지 라는 거가 좀 많아. 다른 인터뷰에서 나도 좀 많이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는 그냥 어. 책 보고 동기부여 받고 막 그런 좋다. 약간 뭔가 스포츠적 뜨거운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면에서 받는 음. 게 맞아. 좀 더 그 큰 것 어떤 같아요. 분야든 그게 뭐 예. 메이저 분야든 마이너 분야든 그냥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맞아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워크 애식이라 그러잖아. 그런 태도가 되게 좋은 분들을 보면서 나는 좀 요새 많이 음.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 어차피 운동은 나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생각해서 어쨌든 다 통틀었을 때 지금 요새 가장 최근에 기억 남는 거는 안성재 셰프인 거네. 저는 그 어. 안성희 셰프의 영상을 생각보다 많이 찾아보면서 음. 그러면 안성재 셰프의 두바이 그 쫀득쿠키 안 쫀득쿠키 만들고 예. 아이들한테 해준 그 뭐 이상한 그 두바이 선지식처럼 강정? 그거 어떻게 생각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누구나 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열심히 살고 어떤 위치에 올라간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만의 뭔가 특별한 바이브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보고 많이 동기부여를 받고 함께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쟁자의 입장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도 나한테 받지는 않을 것 같고 경쟁자들은 그냥 으쌰으쌰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같이 가는 이 동력원이랑 저 사람 보고 가고 싶어서 되는 동력원은 좀 다른 것 같아. 뭐 시간 관계상 너무 우리 사실 얘기하면 3시간 저희는 정도는 더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제가 술 안 먹고 오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승현 형이랑은 원래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옛날 호주 했을 때도 그지? 옛날부터 진짜 맞아. 그 코드가 맞는다 해야 되나? 맞아. 투머치 토크로 유명하잖아. 맞아. 심지어 훈련 추구 방향과 스타일도 네. 뭐 물론 다른 점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그 일치해요. 방향성이 되게 일치해서 이 친구랑 운동하면 잘 되고 또 저도 되게 많이 그 뭐라 그래야 돼? 영감을 많이 받아서 실제 제 훈련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만나고 나면 엄청 많고 그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저도. 아무튼 그런 부분을 더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도 좋지만 저만 알고 있을게요. 네. 나중에 얘기하면 네. 요한 18시간 정도 지금 네. 그거 더
디테일하게 오아람이의 그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외알람 채널 구독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받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네, 뭐 뭐 소감이라든가 뭐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평상시에 항상 같이 교류를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나와서 출연해서 이야기를 한 거는 처음인데요. 역시나 좋습니다. 역시나 좋고 그래서 사람이 좋으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잘 촬영을 했고요. 뭐 혹시나 뭐 내용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셔도 진짜 뭐 비기적만 아니면 답변을 다 해드리는 편이라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같이 또 운동하거나 뭐 대회 나갈 때쯤 다시 만나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